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짜 정신은 없다고 맨날 강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국가와 기업들이 공짜 정신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국가와 기업이 공짜 정신을 누리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구글놀이 여러분. 네, 오늘 할 책은 바로 이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입니다. 네, The Accidental 뭐 슈퍼파워라고 써있죠. 뭐 부제 이제 제목을 보면은 영어 제목을 보면은 우연찮게 발생한 패권국, 뭐 우연찮게 발생한 슈퍼파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책의 저자는 이제 피터 자이안이고요. 이 피터 자이안은 굉장히 좀 특별해요. 특이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 말로 하면은 이제 좀 국뽕주의라고 해야 되나? 예, 국수주의를 넘어서 좀 국뽕에 이제 빠진 좀 저자인데, 이게 좀 유튜브에서 나오는 어떤 국뽕이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진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사람은 진짜 그 연구자잖아요. 이 연구자로서 리서처로서 그 진짜 국뽕주의를 이제 말하는 표방하는 이제 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국뽕주의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은 이제 데이터를 근거로 이제 얘기하니까 진짜 이래서 미국이 이제 국뽕이 차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예, 진짜 강할 수밖에 없구나.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책은 이제 저번에 이은 이제 그 지리의 복수? 그 지리의 복수 책처럼 이 지정학에 관한 책이에요. 지리의 복수가 이제 거기서 주제는 미국이 과연 이제 아직도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살펴봐야 될까? 이제 우리 중남미까지 포함한 그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좀 더 돌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주제를 했다면은 이 책은 미국이 현재 지정학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지정학적으로 보거나 미국이 다른 세계가 없어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정도의 패권국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책이에요.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런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네가 뭐라고 진짜 그 패권주의 이런 패권주의에 쩌든 그런 제국주의에 쩌든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감정들은 제외하고 일단 이 책에서 말하는 말을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바만 제가 좀 이제 주장하고 뽑고 싶은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 여기서 맨 처음에 언급한 게 이제 그 브레튼 우즈 체제예요. 이제 2차 대전 이제 끝날 무렵에 미국이 이제 각 자기 동맹국들 부르죠. 이제 수십 개의 동맹국으로서 야야야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러니까 이제 동맹국들이 이제 미국이 행패를 부리겠구나, 횡포를 부리겠구나. 이제 지가 강대국이라는 거지. 이제 우리 식민지들 다 뺏고 이제 지가 마치 이 세계의 주인인 것처럼 이제 불겠구나. 이제 어, 독일이 가면 뭐하냐? 그 자리를 이제 미국이 차지할 건데 이런 생각들로 이제 그 브레튼 우즈 정확히 말하면 브레튼 우즈라는 어떤 리조트예요. 그곳으로 이제 모든 동맹국들이 이제 모여요. 그래서 조마조마했어요. 이 동맹국들이 특히 뭐 영국이나 이제 프랑스 같은 뭐 강대국들 사람들이 이 미국이 또 자기들한테 어떤 무리한 욕을 할까 했는데 미국이 참 의외의 제안을 해요. 네. 너희들은 미국의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는 현재 동맹국뿐만 아니라 미래의 그 신생국이나 뭐 다른 개발도상국, 동맹국이 아닌 사람들까지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의 시장을. 미국은 시장을 개방하겠다. 라고 하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자신의 강력한 해군을 이용해서 전 세계 해로를 보호하겠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동맹국들은 좀 굉장히 이게 뭐야? 라고 했죠. 왜 이런 개꿀? 개꿀이죠 이제. 자신들의 그 무용론을 다 보호해주고 뭐 자신들에게 뜯기는 게 없어요. 뜯기는 거 없고 다만 오히려 자신들이 어떤 제대로 상업을 이제 상권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그 옛날의 강대국들 그때의 강대국들 한때의 강대국들이 당황을 했고 그 밖에 다른 동맹국도 굉장히 당황을 했죠. 근데 미국이 굉장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포용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죠. 이제 달러를 이제 기축통화로 하자, 뭐 그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긴 하는데, 달러 기축통화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여는 개방하는 만큼 이제 미국이 어떤 이런 거에 이점을 가지겠다라는 거 뭐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미국이 어떤 그런 선의를 베풀었다? 그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 브레튼 우즈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거기 있는 동맹들은 모두 다 거기에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초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어떤 세계가 정말 안전해지고 경제적으로 모든 국가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지난 몇십 년간 가지게 됐죠. 네, 이런 좀 일련의 그 중요한 일들이 브레튼 우즈 때 있었고요. 또 하나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미국이 왜 초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나? 그거는 지리적으로 미국은 혜택을 완전 신으로부터 완전 받은 모든 지구상의 모든 지형적 혜택은 미국이 다 갖추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었어요. 일단 미국은 해안선 방어가 너무 좋아요. 하기가 너무 좋아요. 일단 중요한 항만 쪽에 섬들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적들은 태평양부터나 혹은 뭐 대서양부터 이제 넘어와야 되는데 그 대서양이 이제 태평양을 횡단하고서도 미국을 이제 감싸고 있는 그 많은 섬들을 이제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방어하기 최적의 지형 조건을 가진 거죠. 이제 뭐 멕시코나 캐나다가 특히 뭐 미국을 공격할 일은 없고 멕시코도 더더욱이 미국이랑 이제 나프타 조약을 맺은 국가인데 뭐하러 이제 미국을 공격해요. 그래서 그냥 미국은 이제 천혜의 요새이다. 네, 그 거대한 대륙이 천혜의 요새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어떤 국방의 측면에서도 너무 좋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제 한참 발달할 때 미국은 굉장히 많은 수로가 발달돼 있어요. 그 내륙 안으로. 이게 뭐 미시시피강 포함해서 거의 14,000마일이라고 해요. 이 마일이라는 단어를 제가 킬로미터로 환산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국가 전역으로 이제 이 14,000마일에 따른 마일의 그 수로들이 전 국토에 퍼져 있고, 그리고 이 강가 주변에서 대부분의 사람 사는 곳이 한 150? 한 100마일? 100에서 100마일 안으로 이제 그 위치해 있다고 해요. 그 말은 즉슨 미국의 어떤 내륙적으로 어떤 운송들을 할 때 이것들을 미국의 모든 인구들이 이제 혜택을 받기 좋다는 거죠. 이 책에서 말하기를 3억 명 중에 2억 명이 이 수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네,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은 뭐 독일이나 중국도 크잖아요. 2,000마일밖에 안 된대요. 이 수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네. 그러면 그만큼 이제 그 수로를 대신하여서 자신들이 도로를 깔고 철도를 깔아야죠. 심지어 극단적으로 이제 철도나 도로들이 파괴되었을 때는 그냥 완전히 그냥 모든 어떤 운송이 서플라이 체인이 그냥 막히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어떻게 수로를 파괴해요? 그냥 강가를 어떻게 파괴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미국은 이런 거에서 엄청나게 혜택을 받았다. 심지어 미국은 농사를 짓기도 너무 좋아요. 예. 그 중서부 지역 그쪽에는 그 이제 농업학에 따르면 거의 1급지 경작지거든요. 이 1급지 경작지가 어떤 거냐면은 그냥 씨만 뿌리면 그냥 알아서 잘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의 이런 비옥한 옥토들을 따졌을 때 미국은 그냥 자기들이 그냥 씨 뿌려서 자기들이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먹고도 그냥 남는 땅이 바로 미국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세계적으로 고립이 되어도 어떤 식량에 대한 자급자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 러브 전쟁 터지면서 사람들이 다 깨달았죠. 이제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이 막히니까 세계 곳곳에서 그 소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식량난을 해결할지. 그리고 각 국가마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지 따져봤는데 이제 일단 우리나라는 네 그렇게 되지 못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이제 지금 워낙 줄어가지고 그 대체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쌀 소비량이 이제 그렇게
쌀 생산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고립되었을 때는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우리나라를 받쳐주지 못해요. 심지어 우리나라 옥토는 농업학에 따르면 한 3등급? 4등급이래요. 그렇게 비옥한 옥토는 아니라고 해요. 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옥토죠. 심지어 중국도 자기 자신에게 자급자족은 못해요. 어떻게 14억 인구에 비해서 옥토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제 그렇게 거대한 농사를 짓는 거대한 평야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미국만인지 모르겠지만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거는 초강대국 중에 미국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이 말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미국은 조상신? 우리나라 땅은 이제 당군 조상님은 뭐 여기 잡으셨지만, 미국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영국이죠. 예, 영국에서 이제 미국을 이제 깼했는데 완전 이제 개꿀이죠. 예, 너무 부러울 정도로 개꿀인 땅을 잡았다. 이 책 이제 말미에 한 번 더 나온 게, 미국에 그럼 한 번 더 축복을 받다. 왜? 셰일 오일 때문이에요. 예. 이 책에 따르면은 이 셰일 가스의 발견으로 해서 미국은 이제 석유 수입국에서 석유 순수출국으로 이제 변모를 했다고 해요.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몇 년 전까지는 이제 굉장히 수출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미국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정책 때문에 좀 이제 셰일 가스 생산에 대해서 좀 약간 억누른 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게 많이 억눌러졌고, 그에 따라서 좀 이제 석유 가격이 전쟁 이후에 좀 많이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근데 그걸 이제 잠깐 그걸 차지하고라도 미국은 일단 석유도 이제 자기가 자신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좀 이제 중동을 좀 소외시켰죠. 네, 원래는 이제 중동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는데, 왜냐면 중동에서 원유를 이제 공급을 받았어야 되니까. 근데 그에 따라 미국이 이제 시일가스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중동을 좀 소외시켰었어요. 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중동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란은 이제 좀 중국으로 이제 돌아서 가지고 최근에 좀 미국을 많이 당황시킨 그런 게 있었지만, 뭐 아무튼 여기서 말한 거는 이제 미국은 뭐 식량이나 아니면 에너지나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또 말씀드릴 게, 이거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인구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 진짜 이거는, 미국은 보통 선진국이면은 이제 점점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왜냐? 미국은 우수한 이민자가 세계에서 모여들고, 그리고 출산율도 굉장히 괜찮아요. 보이세요? 네. 이게 거의 피라미드에 가깝죠. 네, 또 이게 좋은 건데, 이상적인 피라미드이고, 보통은 선진국은 보통 이렇죠. 네, 조금씩 피라미드에서 이제 가운데만 좀 볼록하고 밑에선 점점 얇아지는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정말 미국이 부러운 거는 이 지점이에요. 예. 제가 잘못 보여줬어요. 이게 지금 미국의 2015년 데모그래픽 인구 구조라고 하네요. 예. 엄청 두껍죠? 이게 무슨 거의 피라미드까지는 아니고, 이게 좀 뭐라고 하나? 원기둥의 위에 원뿔이 있는 그런 형태이죠. 그러니까 안 줄어들어요. 이제 젊은 층으로 갔어도. 네. 원기둥처럼 탄탄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 부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예. 특히나 이제
초저출산이 있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너무 부럽죠. 예. 어, 요번에 그 한국이 0.7? 네, 이제 반기가 이제 지났을 때 재보니까 0.70이라고 했어요. 이게 2020년에 나왔던 게 이제 0.78인데 0.7 또 한 번 더 줄었어요. 아,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예.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따로 꼭지를 한번 다루고 싶지만 뭐 이제 우리가 초저출산인 그런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제가 그냥 한 가지만 그냥 뽑아보면요.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솔직히 이제 초저출산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저출산을 강화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이제 포괄 임금에서 52시간을 근무했죠. 뭐 그래도 오케이 52시간에 12시간 연장 근무니까 이제 40시간이라고 해봅시다. 하루에 이제 일주일에 40시간 일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 꼼수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걸 이제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걸 느꼈지만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건 8시간이죠. 네. 똑같아요. 그냥 8시간인데 근데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도 그냥 8시간이니까 추가적인 임금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저녁 5시에 끝나는 거랑 저녁 6시 이후부터 10시까지 또 근무한 거랑 이게 똑같은 건가요? 정말 가치가 똑같나요? 돈을 똑같이 줘야 되나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 10시에 퇴근하면은 오늘도 8시간만 근무했다 별로 안 피곤하네? 집에 가서 애도 보고 뭐 이제 좀 이제 놀다가 이제 내일 2시에 뭐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서 뭐 2시 출근해야지 이러나요? 아니요. 저녁 10시 퇴근하고 이제 저녁 11시에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완전히 달라요. 그냥 사람이 녹초가 돼요. 우리의 생체 리듬이란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유치원 갔다 오면 이제 6시, 뭐 5시, 4시쯤에 하원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2시에서 10시까지 일하는 거랑 그리고 8시에서 5시까지 일하는 걸 왜 똑같은 수당을 줄까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저는 다른 외국에서 일을 해봤거든요. 외국에서는 한 7시 넘으면 그때부터 또 추가 수당이 붙어요. 가치가 달라져요. 왜냐면 이게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5시 끝나면 뭔가를 살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게 친구랑 만나는 것 수도 있겠지만 뭐 자기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아이를 돌볼 수도 있고 이게 다 개인에게 그 생산적인 일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생산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짜 정신은 없다고 맨날 강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국가와 기업들이 공짜 점심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국가와 기업이 공짜 점심을 누리고 있다. 예. 심지어 야근이 10시부터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야근해야겠다 하면서 6시부터 이제 10시 사이에 쉬나요? 아니죠. 저녁 먹고 또 일하잖아요. 한 7시부터 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7시면 깜깜한데 그걸 야근 수당으로 치지 않는다는 게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요. 네. 우리는 원래 사실 이 시간에 이제 연인을 만나서 앞으로 결혼 준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지인을 만나서 아니면 어떤 모임을 가서 좀 더 생산적인 활동도 할 수 있는데 이 생산적인 시간, 기회를 국가와 기업들이 박탈하고 있어요. 네. 진짜 말 그대로 공짜 점심을 누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기업에다가 어떤 그런 공짜 점심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이제는 그 반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녁 한 오후 5시, 6시가 넘으면은 그냥 수당을 1.5배 때려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만큼 생산성을 자기들이 이제 갉아먹었으니까요. 이거는 비단 현재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산성까지 다 갉아먹었죠. 왜냐면 이 덕분에 출산율이 낮아졌잖아요. 예. 출산율이 낮아졌고 또 국가적으로 말하면 이제 군 입대자 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죠. 나중에는 이제 지금 병역 기준을 이제
상급에서 4급으로 낮춘다니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병역 그 자원이 모자란 거는 이제 정부의 책임이라고 해요. 생각해요. 이거는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들이 다 방관하고 만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국방력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반란 수계? 뭐라고 하죠? 예. 대통령이 스스로 국방력을 막 줄여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출산율을 어떻게든 이제 출산율이랑 이제 국방력을 어떻게 벌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글쎄요, 요번에 봤나요? 저는 사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거 갖고 지금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아이 두 명 나면은 이제 아파트를 주겠다라는 거랑, 아이 출산화 수를 제대로 파악하겠다? 그런 정책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는, 우리가 출산율을 올리게 해서 뭔가 팍팍 지원을 하겠다, 이런 기미가 안 보여요. 너무, 이번 정부도 방관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여당이나 야당이 이렇게 편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역대 모든 정부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패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지점을 동감하실 수 있고, 아니면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무튼, 그 방향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튼 초저출산? 이거는 확실히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갑자기 이제 저출산 얘기로 갔는데, 아무튼, 재밌으셨나요? 네. 이 책 굉장히 재밌어요. 이 책에 동의하든지 아니든지 한 번쯤 굉장히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네. 저번에 그 지리의 복수에 관한 책뿐만 아니라 이 책도 굉장히 지정학 책 중에서 굉장히 강추하고 아마존에서도 거의 베스트셀러예요. 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추천,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